자,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경찰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있는 신문을 잘 받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메모리 카드 직접 제거하신 건가요? 하고 사고 현장 직후에 떠나신 이유 뭔가요? 공연 강행은 왜 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공연 강행 위해서 도둑심사 연기 신청한 거 맞나요? 죄송합니다. 힘내세요, 김호중! 나쁜 짓은 절대 하지 마라, 김호중!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성실히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김호중 씨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 관련 수사를 이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후폭풍도 이제 거세게 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천 씨가 먼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김호중 씨가 졸업한 고등학교 앞에 만들어진 이 김호중 소리길이라는 길이 있는데요. 이 길을 철거해야 하느냐, 취소해야 하느냐 이걸 두고 논란이 불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영상, 이 길이 바로 김호중 소리길이라는 곳인데요. 전재 변호사님, 이거 철거를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처벌을 맞다 안 맞다는 아직 범죄 사실이 확정이 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쪽도 확실하게 손을 들어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저 김호중 소리길을 조성을 하면서 김천 씨가 한 8억 원 정도 예산을 부었다 그러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벚꽃 명소로 유명한데 한 100m 거리에다가 팬카페도 설치를 하고 저렇게 벽화도 사진도 이렇게 전시를 해놨다고 하는데 네. 김호중 씨 인기가 많을 때는 벚꽃도 볼 겸 사람들이 많이 찾았어요. 네. 지난해만 하더라도 10만이 넘는 인원이 저기를 다녀갔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은 김호중 씨에 대한 여론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요. 네. 오히려 상인들이 불만을 내놓고 있거든요. 김호중 씨 팬들 때문에 오히려 일반인들도 떠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놔둔다고 하더라도 저 8억 원 투자한 것만큼을 거둬들일 수 있을지가 불명확한 사항이고 네. 오히려 더 손님이 끊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향후 얼마나 사람들이 더 찾냐. 오히려 벚꽃 명소로서의 그런 그 관광지 명성까지 해치는지를 보고 그냥 김천 씨가 경제적인 이익을 보고 알아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돌 그룹 빅뱅 출신의 승리 씨, 과거 버닝썬 사건 때문에 큰 논란이 됐을 때 강남구에서 이제 승리숲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걸 철거해야 되느냐 마느냐 고민을 했던 적이 있고 그리고 박유천 씨의 이름을 딴 박유천 꽃길도 인천 계양구에 있는데 이건 철거를 했다고 하는군요. 어찌됐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과거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때는 어떤 지역에서는 철거를 했었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철거를 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어서 한번 저희가 김천 씨의 결정을 어떤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논란은 되고 있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잠깐 반짝이면서 유행을 타고 또 인기를 얻었을 때 그 연예인 이름을 따서 지명을 만든다든지 길 이름을 짓는다든지 하는 부분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건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핫하다고 해서 무조건 지자체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사실 좋지 않은 사례이긴 한데요. 이번 김호중 씨처럼 좋지 않은 사례도 있지만 사실 과거에 김광석 길이나 신해철 길이나 네. 송혜 선생님의 그걸 기리는 길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또 긍정적인 반응이잖아요. 네. 근데 그 지자체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연예인의 이런 돌발 상황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라는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는데요. 사실 이런 길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 책임감을 본인이 좀 지고 이런 사태를 만들지 않아야 하는 게 먼저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뺑소니 음주 혐의, 음주 뺑소니 혐의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학폭 의혹도 더불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영상부터 하나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댓글이 그냥 장난 아닙니다. 맞고 다닐 짓거리를 했는갑지. 김호중님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다가 맞고 저세상 간다. 경고했다.
당하기 싫으면 김호중님 욕하지 마라. 김호중 극성팬 학폭 피해자 및 유튜버에게 협박. 이거 댓글 보세요. 이거 뭐 무서워서 방송하겠습니까? 지난번 학폭 관련된 피해자분의 인터뷰 방송이 올라가고 나서 김호중 씨로 인해서 결국 학교를 그만두신 분까지 저희 채널에 연락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여자시키가 저랑 이제 말건 애들까지 막 때리고 괴롭히니까 심심하면 맨날 한시 끌려가서 맞고 많이 심했어요. 9일 동안 버스가 안 돼갖고 제가 이제 학기가 됐으니까. 저 내용을 보면 이제 심심하면 화장실에 끌려가서 맞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자퇴까지 했다. 이런 뭐 주장입니다. 일단 일방적인 주장이긴 합니다만 저런 제보들이 지금 유튜브 방송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강성필 대변인님? 그러니까 이제 김호중 씨가 소위 말해서 잘 나갈 때는 이런 얘기 안 나가다가 또 위기에 처하니까 이제 이런 제보들이 쏟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심도 있게 신중하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이 어떤 안 좋은 사건에 휘말려서 그 사건의 여파로 인해서 같이 휘말려서 추가적인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는 건 사실 옳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실 김호중 씨가 사실 본인이 먼저 나서서 이게 해명을 하는 것이 맞는데 네.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사실 앞으로는 차후에 또 다시 점점 수사가 되거나 그래서 밝혀질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중 씨는 일단 본인도 직접 입장을 내놓기는 했는데요. 폭행에 관해서는, 학폭에 관해서는 절대 본인이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본인이 직접 내놓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음주뺑소니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김호중 씨에게 좋지 않은 그런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고 그중에 하나는 과거 김호중 씨에게 맞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학교 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계속 연일 등장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팬들은 김호중 씨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의 모습 함께 보고 있습니다. 네. 제 팬이에요.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심지어 그 학폭을 제보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제보를 방송해주고 알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튜버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살인 협박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석 대변인님, 이 부분은 좀 심각한 문제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사실 이제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네. 지금 이 김호중 씨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네. 사실은 정치 영역에서는 어떤 잘못이 드러나더라도 네. 심각한 사법적인 리스크가 있더라도 심지어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받더라도 네. 나중에 이제 정치적인 제기를 하고 그것에 이제 밑바탕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묻지마 지지하는 그런 지지층이 지지층들의, 있는데 예. 그런 것이 이미 이제 우리가 목격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사회 다른 분야, 예를 들면 이제 문화예술 이런 대중문화에까지도 파급이 돼서 비슷한 일이 또 과연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가늠하는 시금석 같은 것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요. 네. 물론 뭐 김호중 씨가 어떤 일을 했던 나는 그냥 내 마음에서는 지지한다. 나는 좋아한다. 그 노래 좋아한다. 그거야 뭐 개인의 자유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대중문화 스타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네. 또 이렇게 욕되게 하지 말라, 죽이겠다 이런 이미 이렇게 되면 이제 사회 병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인데 저는 지금 중요한 것은 김호중 씨 본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입니다. 네. 정치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김호중 씨가 지금까지는 이제 정도를 벗어난 길을 걸어왔습니다. 네. 음주운전 자체 잘못했지만 거기서 정도를 걸어서 사과하고 인정했으면은 여기서 이것보다 훨씬 작은 일이 됐을 텐데 그거 이제 거짓말을 맞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자수를 시키려고 했던 것까지 드러나고 네. 지금 경찰에 나가서 진술하는 것도 그거 정말인가 거짓말인가라는 의심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늦었을 때 같지만 지금이라도 진실이 있는 대로 얘기하고 네. 지금이라도 남은 길을 정도를 걸어가면은 기회도 열릴 것이고 네. 이런 사회 병리적인 현상들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마지막 기대를 걸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호중 씨 어제 구속됐고 지금은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 김호중 씨 본인도 자신의 콘서트에서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 영장실질 심사를 받았을 때 김호중 씨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매니저한테 직접 증거 인멸해달라고 부탁하신 거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주 3병 마셨다는 진술로 나왔는데 정확히 그날 몇 잔 마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영장 심사 때 어떻게 진술하셨나요? 경찰 협조 약속하셨는데 왜 아이폰 비밀번호 함구하시나요? 소주 아직 3병 마셨던 많이 이용진 남아 있으니까요.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김호중 씨 측에서 얘기한 것 기억하실 겁니다. 비틀거리며 걸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 비틀거리는 게 원래 김호중 씨가 평소에도 걸음걸이가 다소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전재 변호사님, 경찰이 정말 저게 평소 걸음걸이인지 아닌지, 술을 먹어서 비틀거리는 건지 아닌지 이걸 분석하고 조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서요? 네, 그 왜 분석을 해야 되냐면은 저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주요한 게 음주운전 치상이거든요. 그다음에 네. 증거인멸 부분하고 근데 음주운전 치상이라는 거는 음주로 인해서 내가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그 인과관계가 입증이 됐을 때 처벌이 되는 데인데 지금 저 사람이 술을 몇 잔을 먹었는지도 아직까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여기선 맞습니다. 10잔이라고 그러고 소주는 3병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음주를 했다고 봤을 때 그럼 이게 정상적인 운전에 영향을 줬냐 이 부분이 걸음걸이와 분석이 있는데 경찰은 CCTV를 통해서 봐라 저렇게 비틀거리지 않냐 저 사람은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김호중 씨 측에서는 나 원래 걸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걸음걸이 분석을 가지고 이렇게 CCTV에서 얼굴이 안 보였을 때 절도범이 누군지를 밝혀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걸음걸이는 이 사람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거고 저 때뿐만 아니라 김호중 씨가 그럼 평소에도 저렇게 비틀거리면서 걸었는지를 가지고 경찰에서는 다른 영상이라든지 사진을 보면서도 분석을 해야지 아, 이 사람이 그때 정상적인 운전을 할 상황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걸음걸이를 분석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걸음걸이 분석이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 법보행 분석이 2019년 대구 금호강 살인사건 때 증거로 채택된 적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경찰의 분석이 어떻게 나왔고 이게 앞으로 김호중 씨의 어떤 재판이나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호중 씨의 그 모습 자숙하겠다, 죄송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경찰을 빠져나갔고 법원에 등장하는 그 모습 과거 미스터 트롯 동기인 가수 임영웅 씨와 비교되기도 합니다. 한국 한 기업 브랜드 평판에서 트로트 가수 부분에서 임영웅 씨가 1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지난달에는 3위에 오른 김호중 씨가 사실은 이때는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의 또 전문 업체에서는 김호중 씨가 2위를 차지하기도 해서 과연 어떤 걸 믿어야 할지에 대한 우리가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지금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저희가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픽 좀 띄워주시죠. 자, 트롯 뮤직 어워드에서 조사한 그런 지금 2024년의 조사 결과인데요. 자, 장민호, 그리고 황영웅, 그리고 박서진, 영탁, 그리고 이찬원, 임영웅까지 이렇게까지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가 원래 이 정도 수준의 그런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음주 뺑소니 사건이라든지 거짓말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임영웅까지 제쳐버린 45만 1,870포인트를 받아서 트로트 뮤직 어워즈에서 지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일부 팬들이 김호중 씨를 많이 검색하거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였고요. 다른 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브랜드 순위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죠. 지금 박지현, 박서진 그리고 3등으로 제 앞에 있는 이 나훈아 씨 그리고 2위가 바로 이찬원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입니다. 자, 1위는 임영웅 씨인데 여기에서는 브랜드 평판에서는
김호중 씨가 빠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사 기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조사하는 방식도 달랐을 테고 또 조사의 질문도 달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 트로트계에서 가장 핫한 인물은 바로 김호중 씨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 뮤직 어워드 포인트에서 임영웅을 제치고 김호중 씨가 1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지난 일주일 동안 최근에 트로트계에서 가장 많은 검색량과 그리고 가장 많은 관심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강남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되어 있는 김호중 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남현 기자님 어떻습니까? 네. 이게 아마 조사 기관이 달라서 그렇다고 했잖아요. 네. 보통 보면 이게 시상식 같은 경우에는요, 팬들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내 가수에게 트로피를 주고자 하는 팬들의 팬심인데요.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김호중 씨는 지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아마 네. 팬들이 음원이라도 이렇게 해서 좀 잘 보여주자라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이건 좀 그릇된 팬심이라고 보고요. 네. 지금 정말 김호중 씨를 원한다면 조금 이제는 응원이나 이런 걸 좀 자제해 주시고 좀 멀리 지켜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오늘 임영웅 씨의 단독 콘서트도 상암동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자, 분위기가 사뭇 다르겠는데 영상 좀 보겠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멋져요. 사랑합니다.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지금 도착했어요. 근데도 하나도 안 힘들어요. 영웅이 볼 생각에 사람이 많을 줄 몰랐네.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딴 때보다. 사람이 많아도 더워도 너무 좋네. 자, 상암동 주변이 거의 하늘빛으로 물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영상 보십시오. 저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축구 월드컵 경기장 주변입니다. 아마 축구를 할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팬클럽, 팬들의 모임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 콘서트에서 남현 기자님, 임영웅 씨에 대한 미담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네, 조금 김호중 씨랑은 좀 상반된 반응이긴 한데요. 김호중 씨 콘서트에서는 조금 팬들이 좀 우울한 분위기였잖아요. 네네. 근데 임영웅 씨의 콘서트는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거의 축제 같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임영웅 씨의 미담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우선은 임영웅 씨가 이 콘서트를 하는 장소가 지금 축구 경기장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잔디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콘서트를 할 때는 보통 입장만 하는데 네. 임영웅 씨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포토존을 되게 많이 만들어서 임영웅 씨와 같이 할 수 있는 약간의 추억을 만든다든지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임영웅 씨 외에도 같이 하고 있는 그 팀에 대한 미담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네. 공연 같은 경우에는요. 어르신이 좀 거동이 불편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같이 가드가 그분을 업고서 자석을 앉혀드리는 장면이 공개가 한번 됐었거든요. 그리고 임영웅 씨가 바로 이 장면이군요. 네네네. 그래서 저 부분은 사실 굉장히 훈훈한 장면이기도 하죠. 그리고 공연이 끝났을 때 이제 임영웅 씨가 팬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 차 안에서 손을 흔드는 모습이 있어서 이게 또 임영웅 미담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영웅 콘서트 진행 요원도 빛났다. 어르신 없고 안내를 해줬다라는 사진과 저희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 김호중 씨 주변에는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라는 얘기만 들리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분위기가 사뭇 다르고 콘서트장에 가 있는 그 팬들의 모습도 임영웅 씨의 팬들은 인터뷰하는 게 전혀 껄끄럽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인터뷰를 하고 당당하게 얘기했던 반면에 앞서도 저희가 영상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김호중 씨의 팬들은 인터뷰를 꺼리는 모습이었죠. 바로 이 모습이군요. 지금 남현 기자께서 말씀해 주셨던 퇴장할 때도 끝까지 팬 서비스를 한 부분, 바로 저 모습이네요. 저 소나트를 날리는, 키스를 날리는 저런 모습까지 정말 임영웅 씨가 얼마나 팬들에게 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또 저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또 혹시 들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저 임영웅 씨의 어떤 미담에 대해서 어제 콘서트뿐만 아니라 네, 콘서트뿐만이 아니라요. 저 그 공연을 하면 리허설을 하잖아요. 네. 그 공연장 주변에 굉장히 소음이 많이 난다고 해서 이거 임영웅 씨가 한 건 직접 한 건 아니지만 맞다. 임영웅 씨 네, 맞습니다. 스태프들이 그 주변 아파트 상가 주민들한테 이제 참외를 나눠줬었잖아요. 선물했던. 네, 선물.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내가 그 가수와 그 팬이라는 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임영웅 씨 저 팬들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 부분은 김호중 씨 팬들도 같이 하긴 하는데요. 뭐 네. 저소득층을 위한 뭐 기부 행사나 뭐 도시락 행사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 참외도 네. 임영웅 씨가 직접 나눠줬다라고 해서 더 화제가 됐던. 아니요, 직접 나눠준 게 아니라 임영웅 씨가 그렇게 좀 제안을 했고 스태프들이 다 나눠줬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막에 저 글귀에 저기 직접 나눠줬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띄워봤는데 네. 그게 아니라 임영웅 씨가 직접 제안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스태프들이 가가호호 돌아다니면서 참여를 나눠줬다라는 네.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었고 어제도 제 주변에 지인이 상암동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저녁에 운동하러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갔다가 임영웅 콘서트 노래를 듣고 소음이 문제가 아니라 노래 너무 잘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차라리 그냥 콘서트장에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좋았다라는 얘기를 제가 카톡으로 확인했던 적이 있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임영웅 씨의 미담, 어제 콘서트에서 무료로 물 나눠준 것, 여러 가지 포토존 만들어서 사진 찍게 해준 것, 그리고 퇴장하는 길까지 임영웅 씨가 팬 서비스 했던 것, 그리고 안내 요원마저도 걷기가 힘든 분을 도와줬던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참 미담이 많았던 임영웅 씨입니다. 과거 미담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응급실에 갔는데 이제 영웅이 돼서 이렇게 젊은 사람이 따라와서 한 2시간을 기다렸어요. 네. 그래서 나 진료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갖고도 10몇만 원이 나왔대. 그래서 다 내주고 갔어. 돈보다도 너무 감격해갖고 우리 딸하고 같이 갔었는데 우리 딸이 나 누워있는데 와서 엄마 영웅이가 돈 다 내고 갔어 그러더라고. 자, 참 상반되는 모습이죠. 과거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화려하게 데뷔했던 임영웅과 김호중인데 두 사람이 이렇게 지금 이 시점 2024년 5월 26일 이 날짜에 이렇게 서로 다른 위치에 있을 줄은 사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네, 정말 희비가 엇갈립니다. 두 사람이 1, 2위를 다퉜을 때만은 해도요. 저희 기사를 쓸 때 임영웅, 김호중을 쓰면 네. 아무런 사실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바뀌면 김호중, 임영웅으로 쓰면 사실 약간의 팬들한테 혼돈하고 그랬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1, 2위를 왜 거꾸로 쓰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네. 정말 선의의 경쟁자였고 두 사람 다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화려하게 데뷔를 했지만 둘 다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성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임영웅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트로트가 아닌 그냥 일반 대중가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상반된 반이어서 저도 안타까운데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거의 이제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튜브 활동도 활발하고요. 임영웅 씨가 이번에 연기도 도전을 했거든요. 연기 도전했습니까? 예, 뮤직비디오를 촬영을 했는데 네. 본인이 연기를 직접 했고 이 시나리오 초안을 본인이 직접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배우 안은진 씨랑 같이 찍은 건데요. 네. 이 작품 자체가 이제 뮤직비디오의 전 과정을 사실 이번에 콘서트에서 공개도 했고요. 이 뮤직비디오가 사실 영화제에도 출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지금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좀 너무나 상반된 상황이라서요. 저 네. 지켜보는 입장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중 씨 팬들은 아마 이 시점에 저희 방송을 보고 있다면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본인의 잘못으로 지금 김호중 씨는 구속돼 있는 상태고 임영웅 씨는 상암동에서 팬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임영웅 씨 팬들을 생각하는 마음도 변함없죠?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예전에는 모든 지역을 매주 이렇게 다녔었는데 정말 산속 깊은 곳까지 그렇게 다녔던 예전이 생각이 많이 났는데 참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고 이렇게 언제나 지나간 계절이 항상 또 돌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반팔, 긴팔, 또 계절의 변화 이런 차이는 있으나
아마 우리는 변함은 없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 마음의 변화는 없을 거예요. 저는 언제가 돼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눈빛, 또 그 마음들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야, 이게 공교롭게도 2022년에 창원 콘서트 모습이네요. 얼마 전에 지난주였나요? 경남 창원에서 김호중 씨가 콘서트에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신랄한 비판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어떻습니까? 수줍게 고백하자면 저는 그 영웅시대 가입은 안 했지만 제 마음속에 영웅시대거든요. 네. 저는 사실 그 미스터 트롯 그 할 때 네. 정말 애청자였고 네. 그 코로나 때 그 미스터 트롯은 그건 그냥 대중문화에서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때 그 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저는 그렇죠. 의미가 있다고 트로트의 생각하고. 판도를 바꿨던 네, 걸로. 트로트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맞죠, 다 이제 맞죠. 그 애환을 달래줬었던 거니까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김호중 씨 기사들 보면서 또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김용 씨는 선행과 미담의 대명사입니다만은 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위험도 사실 커집니다. 그래서 자기 절제 정말 잘해 하셔야 되고 더 이상 그 미스터 트롯에 우리가 열광했었던 스타를 더 이상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반면 교사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영웅 씨, 또 찬원이, 영탁이, 네. 또 우리 또 누구 장민호 씨 네. 이런 분들 정말 국민들 앞으로도 계속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분 됐으면 좋겠고요. 네. 김호중 씨는 뭐 수사 결과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지금부터라도 정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팬덤이 많기로 유명한 두 사람 임영웅, 김호중의 엇갈린 행보를 한번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기의 이혼으로 주목받고 있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이 오는 30일 목요일에 열립니다. 쟁점은 법원이 노 관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줄지 여부입니다. 자, 2022년 12월에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법원은 1심 재판부는 노소영 씨에게 5억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노소영 씨, 노소영 관장은 불복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 자, 665억 원 정말 큰 돈이지만 노소영 관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최태원 회장의 재산 5조 원의 약 1%, 그러니까 추정된 금액이긴 합니다만 1%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는 30일에 열리는데요. 2조 원대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뭐 1, 2억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재산 분할에서 2조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재 변호사님, 저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요? 전체는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저는 1심 결과랑은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1심 같은 경우에는 최태원 회장이 가진 주식 분할에 대해서는 전혀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을 안 해줬거든요. 이거는 그 주주와 그다음에 SK 이해관계자들이 회사를 이만큼 키운 거지 가사 노동에 기여한 것만으로는 간접 기여한 것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건데 최근에 법원이 재산 어느 일방의 주식 분할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특히 고법 가사 2부가. 그다음에 지금 노소영 회장이 노소영 관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 300억대 비자금이 건너가가지고는 태평양증권, 대한텔레콤 인수시에 썼고 그다음에 32억 10억 해가지고 현금이 건네갔다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본인이 메모한 이 메모록하고 그다음에 성경 명의로 찍혀있는 어음을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300억 원. 네. 여기에 대해서 SK 측에서는 이 300억 원 어음은 노태우 대통령 퇴임하고 나서 활동비로 쓴 거라고 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활동비를 한꺼번에 300억 현금이 아니라 어음으로 준 게 맞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가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 사건처럼 명확한 입증을 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판사의 재량이 많이 좌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뭐 부인이 이렇게 맨날 평소에 이렇게 일기를 써온 게 있다면은 네. 그거를 증거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에 관해서 지금 언론에는 일부만 나왔고 추가 공방이 재판정에서는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뭐 법조계에서 첨예한 대립이 있는데 가사 노동에 대해서 최소한 그 경영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자기 지분 유지하는데 기여한 거는 인정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50%를 다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도 1심 결과보다는 좀 많이 증액하는 올라갈 수준으로 것이다.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약속어음이라든지 이런 메모들을 공개까지 하면서 그리고 비자금, 사실 비자금이라는 게 좋은 돈은 아닙니다. 좋은 성격의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론 지금 노 전 대통령 지금 일단 서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SK 그전에 선경에게 30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줬다라는 걸 어음과 메모 등의 증거까지 제시하면서 줬다는 건 자기의 치부도 다 까겠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양쪽에 치부되는데 치부가 되는 거는 맞는데요. 이게 또 법률적으로 다시 이걸로 뭐 불이익을 받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거 뭐 불법 원인 급여라고 보더라도 이미 다 시효가 지나버렸어요. 부당이득으로 보더라도. 그다음에 추징은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살아계실 때 이미 다 끝났거든요. 네네. 시효가 끝났고 새로이 발견이 돼서 뭐 제3자가 악의로 그걸 비자금인 걸 알면서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다시 집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돼서 이미 변호사랑 그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꺼내고 네. 재판장에서 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4월에 재판 마치고 나오는 두 사람의 모습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양측의 PT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변론했습니다. SK 지분은 어느 정도를 요구하셨습니까?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과정이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자금 주장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라고 하는데 변론에서 어떤 부분 조명하셨나요? 변호사님들이 다 얘기하셨습니다. 자, 지금 노소영 관장은 카메라 앞에서 장황하게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고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최태원 회장은 잘 등판하지 않거나 등판하더라도 변호인들이 대신 얘기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전재 변호사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재판 과정에서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의 이혼 사례가 거론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때 이부진 회장 그 이혼 사건에서는 이부진 회장이 가지고 있는 그 주식 있잖아요. 네. 그거를 특유 재산이라고 봐가지고는 재산 분할 대상으로 안 삼았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저 사람랑은 좀 다른 게 뭐냐면은 네. 남녀가 뒤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때 네. 이무재 씨 같은 경우에는 삼성그룹에 취업해서 자기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어떤 뭐 가사 노동으로 기여를 했다든지 이부진 회장이 그 주식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자기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노소영 관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뭐 시드머니를 얼마나 줬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남편이 경영권을 유지하고 세를 확장을 하는데 자기는 또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 간접적인 기여라도 한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안하고 비교를 하는 거는 네. 정확하게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2021년 10월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망했을 당시에 노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이었던 최태원 회장도 빈소를 방문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시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저도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는 아무쪼록 영면을 잘 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고인 유족분들께 특별히 전하신 말씀 있으셨을까요? 위로의 말을 잘 전했습니다. 부인과 생전의 인연은 좀 어떻게 되시는지. 네, 일단 자, 그리고 사실 이혼 절차에 들어가면서 세 자녀의 그 법원 탄원서도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가사에 기여했다는 부분을 노소영 관장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자, 자녀들을 잘 키워냈다는 그 모습도 그리고 그 잘 키워낸 그리고 잘 장성한 자녀들도 어머니를 응원하고 있다. 노소영 관장을 응원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자, 가족들의 모습도 잠깐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신고합니다. 사망고생 최민정은 2014년
2024년 11월 26일부로 사관후보생에서 소위로 임명을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딸의 탄원서가 자녀들의 탄원서가 이제 과연 어떤 영향을 줄까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탄원서가 큰 영향을 줍니까 판결에? 아니요, 탄원서는 그렇진 별로 않죠.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거는 재산 분할이고 네. 아버지가 뭐 가정 생활을 어떻게 했고 어머니가 어떻게 했고 이거는 그냥 어떤 위자료를 참작하거나 이혼의 원인을 판단하는데 뭐 영향을 줄지는 몰라도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 사건의 쟁점인 재산 분할과는 특히 큰 영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탄원서는 크게 재산 분할하는 과정에서는 네.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러나 일단 여론을 만드는 데는 아마 영향은 좀 있었겠죠. 네, 근데 여론은 아무래도 가정을 벌인 쪽은 최태원 회장이기 때문에 많이 노소영 관장의 편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네. 재판을 여론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 탄원서는 그냥 판사님들이 참작 사유로 그냥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30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1심에서는 665억 원을 줘라라고 재판부가 판단했었는데요. 2심 재판부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노소영 관장의 어떤 주장을 받아들여 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자, 지난달 3일 중국으로 돌아간 판다 푸바오가 중국 현지에서 굉장히 열악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자, 판다 보호연구소 센터의 영상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호소에 있는 웨이보죠. 중국의 X, 트위터에 올라와 있는 영상입니다. 판다가 지금 사육사가 주고 있는 당근이라든지 채소, 과일 등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잘 지내 보이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 이후에 제가 보여드릴 이 영상에서는 푸바오가 다소 열악한 환경에서 외부인과 접촉을 해서는 안 되는데 외부인과도 접촉을 해서 불필요한 접객을 하고 있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목소리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입니다. 머리 쪽에 있는 털이 좀 희끗희끗 그리고 털 자체가 하얗기 때문에 희끗희끗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벗겨져 있는 듯한 그런 영상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불필요하게 저기 지금 이렇게 자막으로 보이는데 그래픽으로 보이는데 안 만나도 될 사람들 그리고 접촉이 불가능하고 출입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푸바오를 일종의 괴롭혔다, 스트레스를 줬다. 그래서 제대로 지금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 의혹 때문에 국내에서 푸바오를 너무나 사랑했던 그런 많은 팬들이 일단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 중국 당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강성필 대변인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푸바오가 그 코로나 때부터 우리 국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희망을 주고 기쁨을 줬습니까?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푸바오가 이제 우리 한국에 왔을 때는 뭐 아주 소수이기 때문에 사실 더 사랑을 받는 거고 또 푸바오가 사실 사람 같잖아요. 뭐 먹는 거나 앉아 있는 거나 그리고 떼굴떼굴 구르는 것이 되게 우리 국민들을 기쁘게 해줬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되면 중국에는 또 판다가 더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홀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넓은 정원에서 키우겠다고 했는데 왜 시멘트 바닥이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털이 희끗희끗한 게 아니라 목줄을 채운 거 아니냐. 우리 판다를. 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한국에 있는 네티즌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거고 또 중국에 있는 또 판다를 사랑하는 분들도 많이 걱정하는 건데 어쨌든 중국 당국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하고 또 우리 한국에서 푸바오를 키웠던 강 사육사도 뭐 연락을 취했는데 어쨌든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은 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러한 의문이 제기됐을 때는 또 네티즌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야지 혹시라도 중국 당국에서 긴장을 해서 우리 푸바오를 잘 기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 판다가 뭐 푸바오뿐만이 아니라 이 판다라는 동물 자체가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맨손으로 접촉을 하거나 화학 약품을 가까이 할 경우에는 실제로
알러지 반응이 일기도 한다는데요. 자, 푸바오 할아버지로 유명한 강철원 사육사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 기분이 안 좋을 때, 뭔가 요구사항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부를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뭔가 사육사와 교감을 하기 위한 또는 사육사에게 그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느라고 부르는 행동들이 나올 건데 크게 걱정을 해야 될 그런 행동은 아닙니다. 자, 이제 크게 걱정할 일이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어찌됐든 이런 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중국 당국에서도 사실 무근이라고 했습니다만 굉장히 예민한 동물 판다가 그리고 푸바오가 큰 일 없이 정말 소홀한 대접 받지 않고 잘 대우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을 좀 담아봅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도 사실 푸바오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게 생중계가 됐었고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아마 받았을 테고요, 푸바오가. 그리고 푸바오를 맨손으로 찌르거나 뭐 취재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다가가서 어떤 취재를 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까지 공개가 되면서 사실 많은 걱정들이 나왔고 지적들도 뒤따랐습니다. 푸바오가 떠나던 날, 그날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자, 우는 모습까지 저희가 좀 보여드렸고 푸바오를 이렇게 떠나보내면서 슬퍼하는 모습들도 저희가 함께 볼 수 있었는데요. 혼수석 대변인 어떻습니까? 좀 코로나 시절에 푸바오 보면서 마음이 좀 달랬었나요? 미스터 트롯 보시면서 마음 많이 달래셨던 것 같은데. 푸바오가 그 한자로 보니까 복자에다가 봄을 보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2020년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정말 복덩어리 취급을 받았고 네. 또 보물 같은 그런 대접을 받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아무리 정말 잘해주더라도 여기서 태어났고 4년 자랐고 가족들도 여기 다 있는데 여기가 고향이죠, 그렇죠, 사실. 고향이죠. 중국에 뭐 어떻게 즐겁겠습니까, 푸바오가.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임대 계약 때문에 일단 갔고 그다음에 이제 짝짓기 해야 돼 정년기라서 이제 간 거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들었는데 네. 어쨌건 짝짓기가 이제 잘 되고 나면 다시 네.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홍준표 시장님이 맞습니다. 대구시장이. 사실 이제 대구 대공원에 네, 뭐. 대구에다 하겠다. 꼭 대구 아니더라도 홍 시장님이 저희를 성사시킨다면 네. 요새 점수를 많이 까먹고 계신 것 같은데 저걸로 한 방에 그냥 만회하실 것이다. 좀 강력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뭐 다음 주였나요? 제가 아까 기사를 봤을 때는 아마 중국 대사랑 만나서 뭐 얘기를 한다고 하긴 하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바오 제발 의혹으로 끝나고 진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함께 담아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자, 바로 문다혜 씨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청와대 직원들과 수상한 금전 거래를 했다는 보도를 저희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다혜 씨가 경호처 직원을 통해서 돈을 줬다. 자, 그리고 이 돈이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쓰인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태국으로 건너가기 전에 서울 구이동 빌라를 5억 원에 팔았고 그러다가 이제 10개월 만에 2억 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발생을 시켜서 이제 영등포의 다세대 가구를 매수하게 됩니다. 자, 10개월 만에 어떻게 2억 5천만 원이 발생을 했을까? 그리고 그 당시에 돈 거래를 했다는 그 청와대 직원, 지금에는 뭐 민주당 당직자로 있다고 하긴 하던데요. 그 사람이 관여한 건 아닌가? 대출도 없이 2억 5천만 원이나 더 비싼 그 다세대를 10달 만에 살 수 있었느냐? 과연 저 돈 어디서 난 거냐? 뭐 이런 지적들이 이제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대표님?
저는 그 의혹의 강도와 네. 의심스러운 정황들의 그 숫자와 네.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청와대였죠. 네. 와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이냐 이런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특검하자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특검을 도입해야 될 요건이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기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그리고 전 정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식물총장 된 뒤에 정예 수사팀을 투입해서 1년 6개월 동안 수사했지만 기소하지 못했었던 일입니다. 네. 이 사건은 대통령의 자녀였고 대통령 재임 중이었고 청와대 관계자가 이미 3명이 여기에 돈거래에 등장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특혜를 봤었다는 의심이 들 만한 정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지금까지 전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상 규명해야 됩니다. 물론 현재 권력에 대한 감시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과거 권력이라고 그것은 없던 걸로 그냥 무조건 하자라는 것을 국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과거 정권의 일로 전직 대통령 2명이나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은 국민들의 의혹은 규명을 해주고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그것도 진실을 밝혀줘서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진술 거부를 하고 아예 검찰에 나가시지도 않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사에 철저히 협조를 하시지 않으면 이것도 특검하자는 말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도 문다혜 씨의 재산을 공개하라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독립생계자라는 이유로 재산 공개를 거부했었습니다. 그때 목소리 한번 확인해 보죠. 그러니까 문다혜 씨가 한 1년 정도 청와대 관저에서 이제 생활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 대통령이 작년 12월 재산 내역을 신고하면서 이제 다혜 씨 내외 그 부부의 재산 내역을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좀 고부 고지를 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그 문다혜 씨의 청와대 거주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에서는 이제 법 위반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경호 대상이라는 건 아실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거와 지금 사실이 어떻게 됐든 간에 보도된 그 내용은 법령 위반은 아니고 부적절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 지금 이 돈의 흐름과 함께 문다혜 씨의 전 남편이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그 사람의 채용과 관련해서도 이스타항공 채용과 관련해서도 혹시 연관성이 있느냐라는 지적들이 솔직히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채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그 문다혜 씨의 남편이 2018년 7월에 태국에 있는 타이에 이스타에 채용이 됐는데 이 사람이 항공 전문성이라든지 뭐 영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부족한데 어떻게 전무가 됐는지 그 당시에도 말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말이 많았는데 그 전에 무슨 토리 게임즈였다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 게임 업체를 다니다 원래 증권회사를 다니다가 게임 업체를 다니다가 한동안 직장이 없었어요. 그럼 이 직장이 없는 동안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살았냐? 그걸 어떤 뭐 부모한테서 이렇게 도움을 받은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일단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채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고 그 동안에는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냐 이게 다 연장선상에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사람들은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만약에 김정숙 여사가 직접 이렇게 계좌로 이체를 했다면은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경호처는 또 이렇게 거쳐간 거거든요. 이거는 보통 출처를 불명하게 할 때 자금 세탁할 때 아니면 많이 쓰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비서관이나 행정요원이 왜 다혜 씨한테 돈을 보내요? 김정숙 여사 문재인 대통령의 돈이었다면 그렇게 직원을 시켜서 보낼 이유가 있었을까? 깨끗한 돈이었다면 굳이 경호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냈을까? 이런 의심이 드는 점에서 어떤 딸 내외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부모님이 도움을 줬는데 그게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라든지 그런 돈이 혹시라도 아직까지는 그냥 추측이에요. 쓰인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의심을 하고 있고 아까 그리고 그 얘기하면서 뭐 부동산, 구기동, 양평등 얘기하면 하나 빠졌는데 그 당시의 기사를 보면은 문다혜 씨가 양평동 주택을 매입하고 2020년 바로 다음에 선유도 지구 단위 구역이 그 앞에 그 지정이 되면서
집값이 올라요. 그러면서 네. 그 다음에 매도를 했을 때 한 1억 4천만 원 정도 차액을 거뒀거든요. 그 당시에 곽상도 의원이 이거를 지적을 하면서 차액 구기동 팔고 양평동 살 때 그 돈이 어디서 났냐, 자금 출처 소명하라 막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문다혜 씨가 그때 대답을 안 했어요. 근데 청와대에 들어가서 샀다고 살았다고 하니까 이거 독립생계라고 재산 공개 거부해도 돼요? 아까 전주의 의원이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뭐 곽상동 50억 대장동 클럽에 그 의혹에 휘말리신 분이 뭐 1억 4천 차액 얻은 거 가지고 묻는 것도 참 웃긴 일이긴 한데요. 저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문다혜 씨가 어쨌든 대통령의 딸이잖아요. 이런 분이 청와대의 직원과 돈 거래를 아무리 소액이라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스템상, 경호상 어쩔 수 없는 어떤 과정이었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개인적이라고 하면 아무리 사소한 금액이라도 저는 잘못된 점은 있다. 그리고 그 전 사유와 관련된 특혜 채용도 문제가 있다면 저는 다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면 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들을 저는 검찰이 모든 것이 다 확인된 다음에 기소를 하면서 브리핑을 하든지 해야지 아직 확인이 100%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언론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저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보고 이렇기 때문에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한 지나간 정권이에요. 물론 지나간 정권도 잘못된 건 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물타기가 아닌 거라고 야당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신중하게 모든 걸 밝히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조금 언론에 브리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아니 드립니다. 근데 최상병 특검도 수사하는 중에 다 브리핑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민주당이 얘기해서 그거 좀 빼주세요. 그리고 자꾸 물타기 하는데 덩어리가 여기가 더 커요. 타질 수 있는 물이 아니야 지금.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의 입장은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 텐데요. 목소리 한번 듣고 와서 윤건영 의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한번 계속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에 대해서 강도가 세지니까 김정숙 여사를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 세력은 김건희 막기에 올인하고 있는 형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물타기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물타기가 될 내용도 아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뭐 다 할 거면 다 특검을 하고 아니면은 최상병도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최상병과 관련해서는 사실 28일에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본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가 잠시 뒤에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어도 저희 지금 문다혜 씨와 관련돼서 이 수사에 대해서는 차주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윤건영 의원을 비롯한 친문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수사라고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니까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타이스타 젯 항공사의 임원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특혜 채용됐다는 부분에 무슨 불법적인 요소가 있느냐는 부분을 아마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사실은 이 수사가 지금 하니까 지금 서모 씨의 채용과 관련된 수사였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보도들이 소위 말하는 문다희 씨의 그러니까 거래 내역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소위 그것이 별건 수사가 아니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문대희 씨와 관련된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거의 실시간 중계 방송하듯이 비사실이 공표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정치검찰에 의한 수사라고 아마 지금 친문계 의원들은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다혜 씨와 둘러싼 여러 가지 지금 그러니까 이 지금 거의 돈 검증 거래가 청와대 이 지금 직원들하고의 관계에서 비롯됐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누가 봐도 좀 부적절해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에만 맡기고 있다기보다는 문다혜 씨가 먼저 적극적으로 저거 해명할 건 해명하고 소명할 건 소명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다혜 씨 입장 밝혔다가 지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어찌됐든 수사는 진행되고 있고 수사 결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전주지검장이었던 이창수 지검장이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오면서 이 사건이 좀 더 커진 것도 사실이어서 신속하게 수사가 좀 진행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이기도 합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과 관련해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죠.
자, 통일부 장관 김용호 장관이 이런 얘기합니다.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비판했는데 체인벌린 영국 총리가 히틀러 신뢰에서 유화 정책 펼쳤다가 지금 뒤통수 맞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히틀러가 이듬해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지금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지금 두둔할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영상을 좀 보고 난 다음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1938년 미넨 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영국의 챔벌린 수상과 히틀러 사이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 챔벌린 수상이 히틀러의 의도를 전적으로 신뢰를 했습니다. 그 미넨 회담이라고 하는 그 유화 정책의 결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의도를 전적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에게 대단히 부정적인 안보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과거 문 전 대통령이 전적으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믿었고 이거는 본인 김용호 통일부 장관이 봤을 때 이건 굉장히 안보상의 부정적인 것이었다라는 지적이거든요.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체인벌린 총리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훨씬 더 나이브하다. 나이브하다. 네. 이렇게 보면은 뭔가 시각이 굉장히 너무나 왜곡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챔버린 총리는 한 2번 정도 속은 거예요. 히틀러한테. 2번 정도 속았지만 전쟁하는 거 너무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어떻게든 이제 전쟁을 안 해보겠다. 뭐 이런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미넨 평화협정을 체결을 한 겁니다. 나중에 어마어마한 인명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과오를 지금까지 비판을 받고 있는 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주 거슬러 올라가면은 1970년대부터고요. 북한이 시인한 게 벌써 2000년대 초반입니다. 우리가 핵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2024년이 됐는데 북한이 그동안 비핵화라는 관점에서 단 한 번 한 것이라고는 영변에 있는 냉각탑 폭파한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핵 개발은 꾸준히 너무나 빠르게 진행이 돼 왔던 겁니다. 지금은 이미 핵 개발이 완전히 고도화돼서 뭐 우리 대한민국 완전히 추토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핵무기가 개발됐습니다. 그리고 투발 수단은 미국까지 투발할 수 있을 정도의 쏠 정도의 수단까지 다 개발이 사실상 됐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은 이 핵무기 나만 겨냥한 것이다라고 공언까지 했습니다. 표현을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런 상황이 다 드러났는데도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게 진심이었다라고 믿는다. 이것은 상황 판단이 잘못됐다 정도가 아니라 시각 자체가 너무나 비뚤어져 있다. 그런데 저런 정부가 우리나라의 안보를 5년 동안이나 맡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그래도 그냥 5년 동안 아무 일 없었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뭐 지금 김용호 통일부 장관이 사실은 레빌 챔벌린의 유화론을 비유해서 이야기한 부분은 저는 사실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체인벌린의 유화론이 세계적 2차 대전을 유발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2년 전에 공개된 넷플릭스 드라마 영화죠. 그러니까 전쟁의 문턱에서라는 영화를 보면 말이죠. 거기에 보면 체인벌린이 그러니까 베를린까지 가서 히틀러와 지금 미넨 협정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 체결하고 돌아올 때 비행기를 타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영국 국민들이 막 엄청나게 환호한 장면이 영화상에서 나오거든요. 사실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영국의 입장에서 영국뿐만 아니죠. 다 이 유럽 전체가 20년 만에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20년 만에 전쟁의 사마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원치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그 지금 당시 영국의 그 참모본부가 사실은 당장 그러니까 지금 히틀러하고 붙을 경우에 영국이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협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넨 협정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독일의 배상금이 너무 지나쳤기 때문에 독일 국민들이 거기에 상당히 분노했고 그 때문에 히틀러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측면들을 망각한 채 이 단순하게 유화론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고 그 유화론의 바탕에서 대북 정책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저는 좀 지나친 좀 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회고록 때문에
여러 논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자, 국회의장 선거에서 추미애 당선인의 패배 후폭풍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요즘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자를 꺾는 그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원 권한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도 당원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겁니다. 사선의 우상호 의원이 이를 반대했습니다. 그랬더니 편법 대출을 일으켰던 양문석 당선인이 욕설에 가까운 비난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 의장을 뽑을 때 똑같이 국회의원 50%에 권리당원 50% 하면 왜 안 돼? 옳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오랫동안 지난 20년간 가져오면서 만들었던 이 원칙, 오랜 토론과 그래서 이것은 지키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요. 자, 추미애 당선자가 의장의 선거에서 패하고 난 뒤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강성필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그만큼 절박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물론 당원들이 좀 화가 나셔가지고 네. 탈당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손실이죠. 그리고 또 당으로서 민주당에 이렇게 애정이 있는 적극 지지자들을 또 달랠 필요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시대가 또 바뀜에 따라서 정당의 어떤 선출 과정도 바뀌어야 되는 건 사실인데요. 근데 이런 것들을 건전하게 토론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또 결론을 도출을 해야지 같은 당 구성원들끼리 격한 말, 심한 말, 막말로 이렇게 대응을 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당의 의장 후보를 선출을 할 때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 맞나? 저는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민주당의 구성원이고 민주당의 당직이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의장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리 후보를 선출을 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과 야당이 함께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무소속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갑론을박이 있는 거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품격 있는 대화로 풀어야지 이것을 좀 격한 말로 풀어낸다는 것은 좀 보기에 좋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사실 우원식 의원이 확정됐을 때는 당선자들의 판단이니까 그게 당심이니까 좀 이해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했었거든요.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4월 말 기준으로 계속 당비를 내고 투표권이 있는 당원 수가 172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당원들이 당의 주인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다. 국민이 곧 국가다.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당원들의 권한과 역할, 지위를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두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강성 지지자들을 이재명 대표도 관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상황까지 온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팬덤 당원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눈치를 보는 상황이죠. 사실 우리나라 지금 그대 정당,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당원 수가 얼마 정도 되냐면 1,042만 명이에요. 네. 그렇다면 우리 인구의 20%가 넘어요. 그러면 지금 서구 정당, 서구 민주주의를 해왔던 영국 같은 경우에 그 노동당과 보수당의 당원 수가 얼마냐? 전체 인구의 2%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가면 정당 지지가 이렇게 잘 돼서 그러면 당원 수가 많으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는 소위 말하는 소위 말하는 가짜 당원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그러니까 당원이 주인 시대를 열겠다고 하지만 정작 지금 각 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당원 수의 상당수가 허수인데 문제는 지금 현재의 당심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중앙당을 통해서 입당한, 소위 말해서 온라인으로 입당한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문제라는 것이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지금 팬덤 당원들입니다. 이 팬덤 당원들이 지금 오로지 지금 이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자신들의 팬덤 리더인 당대표가 차후,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분들한테는 모든 것이 다 달려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보면 기존의 그러니까 당내의 그 대의원 기구라든지 선출직들에 대해서 상당히 기득권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기득권을 깨부숴야만 정당의 민주주의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상당히 정치적인 포퓰리즘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정치 양극화, 정치의 대립과 갈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회의장 선거 이후에 국회의장 후보 선출 선거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후폭풍 민주당 내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4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고요. 이어지는 뉴스7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